예, 다음 자기자본 승수 보겠습니다. 자,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부채 때문에 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더 증폭되게 됩니다. 이득도 증폭되고 손실도 증폭이 됩니다. 자, 부채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우리 보통 부동산을 갖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가 요즘 뭐 너무 비싸니까 뭐 요즘 뭐 10억이면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싼 거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막 10억, 20억들이 하도 많으니까.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내 돈이 5억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5억 부채 레버리지 쓰는 거죠. 이런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에 그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있을 텐데 일단 이자는 편의상 우리가 제로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10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서 11억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10% 올랐는데요. 10% 올랐는데. 자,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자, 5억을 갖고 얼마의 이득이 났어요? 5억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얼마 이득이 났어? 1억의 이득이 났죠? 11억에서 10억 뺀 거. 몇 프로? 20%가 돼요. 20%. 자, 이 가격 오른 건 10%밖에 안 되는데 이건 20%가 됩니다. 왜? 뭐 때문에? 부채를 써서 그렇다. 부채를. 자, 또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면은 자, 지금 1억 이렇게 1억 오르는 거에 대해서 1억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걸 다 누가 가져가느냐? 내가 가져갑니다. 내가 가져가요. 은행에서 대출 해줬으니까 고마워요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뭐 반반 나누자 그런 계약이면은 요게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치면은 자기자본 계약일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5억이 그 지금 이 개인의 순자산 자기자본이고 자 이거 대출이어서 이 대출은 이게 오르던지 내리던지 간에 자기는 이자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자가 이제 제로가 아니고 이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금리 감안하면 뭐 예를 들어 3%다 그러면 이제 3% 이자를 줘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10%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이제 3% 오른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여기를 얼마로 제로로 가정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플러스 1억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가 싸그리 다 가져가느냐? 대출자는 전혀 없고 누가 자기 자본 이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나는 5억만 되고 10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을 향유로 하는 바람에 20%가 된 겁니다. 이 투자 수익률이. 자, 그럼 이 20%는 왜 이게 곱하기 두 배가 되느냐? 왜? 지금 전체 10억 중에서 얼마? 자기 자본이 얼마이기 때문에 50%이기 때문에 반이기 때문에 이거에 역수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까 그 10억짜리 집인데, 자, 10억짜리 집인데, 물론 이제 LTV나 DTI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겠지만, 내 돈이 2억밖에 없는데, 8억을 빌려다가, 이 집을 샀다.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생겨서, 몇 배 레버리지 효과가? 2억이 10억 중에 얼마예요? 5분의 1밖에 안 되죠. 5분의 1의 역수, 다시 말해서, 곱하기 5배만큼의 어떤 효과가 이 수익률이 증폭되는 레버리지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요게 그 10억에서 11억이 되는 아주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을 얘기했겠지만 이게 만 10억 9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거 여기서는 10% 손실이 될 거고 자, 만약에 2억 갖고 내가 8억 빌려다가 10억짜리 샀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얼마? 50% 손실이 돼서 이게 그 레버리지가 있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날의 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자본 그 승수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어느 정도의 승수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데 보다시피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기 자본 승수는 결국은 총 자산이 결국 자기 자본에다가 플러스 부채가 되고 총 자기 자본 자산이 같은 거니까 이거는 1 되고 뒤에가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돼서 자기 자본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첫 번째 변수, 자, 이 두 번째 변수, 요 세 번째 변수가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게 되면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개 중에 결국
이 하나를 알게 되면은 나머지 두 개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부채가 중요하냐, 장기부채가 중요하냐, 이런 건데, 이건 사람마다 이해관계자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로 기업에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기업이 바라는 CP에 투자를 했다던가, 그 기업에다가 물건 납부를 하고 내가 어음을 받았다던가, 뭐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아. 이런 경우에는 뭐 장기적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단기적으로 이 기업 돈 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장기부채보다는 장기부채보다는 이제 단기부채가 중요할 것인데,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 단기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야말로 어떤 만기가 없이 그냥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면 기업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여튼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에 단기부채보다는 장기부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장기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이게 반드시 잘 안 그려져서 미안합니다. 자,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요. 자, 여기가 자기자본이고, 에쿼티, 여기가 이제 부채인데, 위에 유동부채, 요게 이제 단기부채죠. 단기부채야, 요게. 그쵸? 자, 그리고 요게 뭐가 된다? 요게 장기부채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단기부채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훨씬 더 장기부채가 중요한,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자면은 주주로서 뭐 기업에 대해서 주식 사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있을 거다. 그러면은 사실 기업이 뭐 단기적으로 좋거나 폭을 떠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건전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단기부채는 빼고 이 전체 중에서 장기부채가 얼마냐, 그런 레이쇼를 계산한 게 바로 장기부채 비율이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장기부채와 총 자기자본 더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가 없는 거고, 이큐티 주식은 장기부채는 만기가 상당히 긴 거고, 이건 단기부채는 만기가 뭐 3개월, 6개월 같이 1년 이하가 되는 거. 그래서 장기로 자본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장기부채하고 자기자본 에퀴티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종종 총장기자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부채 비율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그때그때 쓰는 사람마다 좀 달리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신문 보다 보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부채 비율이 총 자산분의 부채를 계산한 건지, 아니면은 총 자기자본 대비해서 부채를 계산한 건지, 아니면 또 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런 장기 부채 비율을 계산한 건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신문에서는 그런 어떤 정확한 정의 없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자, 이자, 이게 단기부채는 사실 뭐 이자보다는 빨리 이제 뭐 원금 상환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자는 주로 이제 장기부채에 관련된 거고요. 장기부채. 자, 장기부채 쪽에서 디폴트가 안 난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돈 빌리고 나서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았다, 이거 디폴트냐? 디폴트입니다. 자, 이자 내야 되는 날 이자 못 냈다, 이거 디폴트예요. 그리고 원금 만기 됐는데 원금 못 갚다, 당연히 디폴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자 납부를 못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돼. 중요한 문제죠. 물론 원금 상환을 못한 거랑 이자 상환을 못한 거랑 생각해보면 이제 뭐가 더 중요한 문제냐면은, 원금이 훨씬 더 이자보다는 크니까 더 중요한 문제지만은, 벌써 이자를 상환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원금도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를 제대로 잘 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부채 자본,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자를 잘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또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 판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자 보상 배수 비율 또는 이자 보상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영업이익이요, 이자를 얼마나 커버하느냐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지금 앞서 럭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자분의 에비트. 그러니까 이자는 요거 어디에서 나오는 거? 역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 에비트 어디서 나오는 거?
손익계산으로 나오는 거. 자, 물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자, 에비트에서 에비트는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감가상가 빼면은 에비트가 되고, 자, 에비트에서 이제 뭐를 빼죠? 이자를 빼면은 그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세금 법인세 내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자분의 에비트 뭐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대략 5배. 그래서 에비트가 창출된 영업이익이 이 기업이 이번에 납부한 이자의 한 5배 정도를 커버하는 정도가 된다. 그래서 뭐 크게 이자 그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현금보상 비율은요. 현금보상 비율은 요 에비트에다가 원래는 감가상각비가 안 빠지는 건데 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야. 에비트 계산할 때. 그래서 요걸 그냥 복구시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영업이익 전에 감가상각비까지 합쳐서 그게 창출한 이게 보통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요거 뭐라고요? 매출에서 매출 뺀 매출 총이익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그로스 마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 현금 안 빠진 거 감안해서 그게 이자를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참고로 이쪽 기업재무나 뭐 회계나 이런 거 보면은 에비트가 있고요. 또 에비트 D가 있어요. 보통 에비트 D라고 부르고, 또 에비타라고 하는 에비타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말 그대로 이거 earning before 다 똑같아요. interest and tax. 그러니까 이자와 법인세 전 이익. 자, 요거 뭐냐면은 earning before interest, tax and depreciation. 감가상각 하기 전에 earning.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위에가 이 분자가 뭐다? 에비트 D다. 이게 에비트 D다. 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에비타가 아니라 자, 에비트 D 하고 A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데, 자,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자, 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요 amortization은 우리가 이제 뒤에 이른바 이제 amortized loan이라고 해서, amortiz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부채를 상환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제 줄어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의 depreciation하고 amortization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을 우리가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을 뭐라고 한다? amort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자, 에비트 D, 에비타 요거를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산을 얼마나 잘 돌려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보다시피 어떤 회전율, 요 회전율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턴오버 레이쇼, 턴오버라고 하죠. 턴오버.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 이제 분자의 주로 다 이제 매출이 있어요. 매출 원가보다도 매출 원가일 수도 있고 매출액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보통 이제 재고자산이 얼마나 회전하느냐, 이거 회전율, 이 턴오버 레이쇼인데, 자, 지금 요거는 좀 특이하게도 분모에 있는 거는 재고자산은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것이 항목이고, 매출액은 어디에 나오는 항목이다? 이게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항목이다. 그래서 얘는 절양 변수고, 얘는 무슨 변수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유량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재고자산이 몇 번 회전을 해서 매출을 창출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럭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계산해보면은 3.2회가 되는데, 대략 1년에 1344만큼 매출이 창출되는데, 재고자산이 422이기 때문에 대략 재고자산이 3번 정도 돌아서 매출을 창출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턴오버, 회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종종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 저 화폐금융론 공부할 때 보면은 MV equal PY 이런 식 봤죠. PY. 자, 그래서 우리가 통화 유통 속도. 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N분의 PY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밑에는 통화량이고 위에는 뭐고? 위에는 그 명목 GDP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가 우리가 유통하면서 돌면서 거래를 그 다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모든 거래의 합이 다 이 경상 GDP 또는 명목 GDP가 될 거고, 그래서 통화가 도대체 몇 번 돌아서 이 GDP를 창출해내느냐. 예를 들어서 통화가 10조인데 GDP가 뭐 예를 들어 100조다. 그 얘기는 그때 통화가 결국 이 경제 내에서 10번 회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10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 회전율 개념이 되겠는데요. 회전율. 그래서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종종 많이 사용이 되고, 보통 이와 같이 통화량은 저량 변수고, 저 GDP는 무슨 변수예요? 유량 변수죠. 이와 같이 그 유량과 저량을 같이 그 함께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 보통 우리가 그 회전율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365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서 재고자산 회전율 몇 회? 3.2라고 했죠. 3.2인데 그 요거 계산해 보면 이건 114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1년이 365일인데 이게 몇 번 도니까 한 대략 3번 정도 도니까 3번 정도 회전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3.2 정확히 3.2지만 대략 한 번 돌 때 요 재고 한 번 보유하는 시간이 현재 재고를 전 들여와서 결국 다 판매되는 데까지의 그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걸린다? 요 전체 365일에 한 3분의 1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정확히는 3.2니까 114일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지금 요거 평균 재고일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2013년도 12월에 평가된 포드사의 평균 재고일이 이제 84로 나오게 돼요. 그 얘기는 자, 이 승용차 트럭 재고를 총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한 84일 정도 보유를 하면은 재고 들어와서 다 소진되는 데까지 얼마? 84일 걸린다. 그런 얘기고, 요게 이제 재고 관리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될 거고,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게 이 자산 관리죠. 자산 관리고, 자산 얼마 효율적으로 잘 돌리고 있느냐 하는 건데, 재고가 너무 규모 자체로 재고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많아서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쵸? 또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적어도 문제면은 팔 수 있을 기회를 다 놓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적절히 재고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물건은 잘 만들어 놓고 재고 관리 잘 못하면은 많아서 손실 나거나 물건 팔 수 있을 때 없어서 손실 나거나 공급할 수 없어서 판매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런 큰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 기업 재무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 물론 뭐 현금 관리도 중요하고 또 이 자본 구조 관리도 중요하고 재고 관리도 중요하고 다 모든 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요것도 보다시피 외상 매출금은 어디에? 대차 대조표에 있는 거고, 매출액 어디에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내가 이거 어음 받은 건데 결국 요 외상 매출금 이게 매출 창출하는 데까지 몇 번 도느냐, 몇 번 회전하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이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 12회 정도가 되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 한번 회사가 다시 대하는 이 사이클이 1년에 몇 번? 12번 정도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것도 외상 매출금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도 이 365로 외상 매출금 회전율을 나누게 되면은 요게 한 30일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외상 매출금이 한번 들어와서 다 이게 생겨나서 소진되는 데까지 며칠 걸린다? 30일 걸린다. 그래서 대략 한 31분 정도의 매출액을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여러가지 자산 회전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보통 크게는 총 자산이 몇 번 돌아서 매출이 창출되냐,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 이런 것도 있고, 또 순 고정 자산이
몇 번 결국 이 매출을 창출하는데 몇 번 회전하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순운전자본이 매출 창출하는데 몇 번 돌아가느냐, 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이들 모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자산, 그게 뭐 총자산 관점일 수도 있고 순고정자산 관점일 수도 있고 또는 순운전자본 그 관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자산의 관점으로 보느냐, 또는 뭐 외상매출금의 관점일 수도 있고 또 재고자산의 관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 모두 전부 다 그 자산, 이제 자산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그 자산 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전부 다 자산 회전율 척도고, 공통적으로 다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매출액이 들어간다. 매출액, 또는 여기 이제 매출 원가를 넣어도 된다는 건데, 그거보다는 매출액을 넣는 게 좋겠고, 여기 이제 어떤 특정 자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운전자본이 100% 기여를 하고 순고정자산이 100% 기여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정자산도 기여를 하고 또 이 운전자본도 매출에 당연히 기여를 하고 또 고정자산 내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자산들인데 각각의 또 기여도들이 또 다 다르고, 물론 그 기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산출하기는 어렵죠. 또 그 순운전자본 하면 여기 유동자산이 있겠는데, 자, 유동자산 하면 여기도 뭐 현금도 있고 현금 등가물도 있고 재고자산도 있고 뭐 단기 금융상품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에 또 기여가 또 각각 다 다를 것이고, 그게 또 전체적인 어떤 유동자산 기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순운전자본이 매출 창출하는데 100% 기여를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도 순고정자산이 전혀 순운전자본의 도움 없이 지 혼자 100% 매출을 창출한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겠고, 이게 다 적절히 조화롭게 기업 내에서 기업 경영을 통해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매출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수익성 척도. 우리 보통 신문에 제일 많이 보는 건 뭡니까? ROA, ROE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ROIC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단기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누느냐, 총 자기 자본으로 나누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또 우리가 그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하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지표도 있고, 이 영업이익은 보통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아까 말했던 EBIT가 얼마냐, 자, 이런 지표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우리는 요 두 가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재물 비율들 중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그래도 상대적인 그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그런 지표고, 결국은 그래서 뭐 자산을 잘 쓰던 건전하던, 그래서 얼마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일 거고, 물론 이제 그렇게 수익 창출해 내는 그런 상황을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시장 가치 척도까지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내가 증권 투자를 해가지고 100원짜리 사서 110원에 팔아서 이게 10% 수익률 났다, 이때 10% 하고, 총 자산이 100억 원인데 총 자산이 100억 원인데 내가 당기 순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 원 났다, 그래서 10%다. 그래서 이 수익률하고 이 수익률이 뭐 같다든 다르다, 이런 비교하면 된다,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회계적 수익률, 무슨 투자 수익률이 아니고 회계적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일종의 그 금융투자 그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융투자 수익률하고 이 수익률을 맞비교하는 거는 좋은 비교가 결코 아닌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앞에 가끔 가다가 총자산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는 책이나 뭐 그런 문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총자산 장부상순이익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ROA, 우리말로 총자산, 가장 길게 얘기해보자면 총자산 대비 장부상순이익률, 짧게 줄여서 총자산 순이익률 또는 총자산 뭐 이익률 뭐 등등, 이런 용어들, 여러가지 용어들을, 국문 용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해버리면은 우리 금융시장의 금융투자 수익률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웬만하면 총자산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용어는 좀 피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 ROE하고 ROA하고요,
요거는 자기 자본 대비한 그 리턴이 얼마냐 이거고, 이건 총 자산 대비한 리턴이 얼마인데, 요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부채를 쓰면은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만약에 부채가 제로면은 ROA하고 ROE가 반드시 어떻습니까? 총자산 순이익률이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근데 부채가 분명히 부채를 쓰게 되면은 자, 결국은 우리가 ROA하고 ROE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하자면 자, 지금 그 부채를 쓰게 되면은, 자, 일단은 ROA에, 자, 기계적으로 생각하자면은 ROA의 분자는 그 순이익률이고 ROE의 분자도 순이익률 똑같아요. 자, 근데 밑에는 요건 총자산인데, 총자산은 에쿼티하고 뭐를 부채를 더하는 거고, 여기는 뭘로 그냥 에쿼티로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에쿼티가 부채가 없으면은 이와 같이 어떻게 ROA하고 ROE가 동일하겠지만은, 부채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호가 어떻게 된다? 부호가 이쪽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그 식 자체에서 우리가 그 ROA보다 그 ROE가 크다. 단 어느 때 부채가 있는 경우에, 부채를 쓰는 경우에 ROE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도대체 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총자산 순이익률보다 커지게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어떤 효과?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본 구조가 부채가 한 뭐 4 정도 있고 자기 자본이 한 1밖에 없다. 그럼 총 자산 전체 5를 구성하는데 그 자기 자본이 얼마? 5분의 1밖에 없는 거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가 돼요? 이게 어떻게 얼마? 5배가 되죠. 그래서 5배로 레버리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ROE가 ROA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게 5배만큼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 자세한 얘기는 다시 또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켓 밸류, 시장 가치. 결국은 사실 그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재무 비율 지표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이런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무 비율은 뭐다 이런 건 없고요.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좋냐 나쁘냐, 결국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이냐 아닌 기업이냐 뭐 등등. 그래서 하여튼 기업이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그 있는 거고, 그게 단기적 재무 건전성일 수도 있고 장기적 재무 건전성일 수도 있고 자산 사용 효율성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기업의 수익성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주식시장이 있고 주식시장에서 이게 그 이 증권이 이 기업이 발행한 증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 주식이 있고 회사채 채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시장 가치가 이 기업이 얼마나 잘하느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다 평가가 돼서 결국은 뭐 우리가 그 마켓 이피션시 시장 효율성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시장에 다 반영이 된다는 것일 거고, 결국은 그 모든 기업에 관련된 좋고 나쁜 모든 정보는 어디에? 결국은 주가에 결국은 그 기업의 시장 가치에 다 반영이 될 거다. 자, 이런 그 인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5가지 범주의 그 척도들 중에서 뭐 시장가치 척도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척도 자체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뭐 채권시장보다 이제 주식시장에 보다 집중을 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주가 얼마냐, 그래서 시가총액 얼마냐, 얼마가 거래가 됐느냐, 주식수로, 또 거래 대금이 얼마냐, 이 금액으로, 또 누가 거래를 하느냐, 또 현재 총 발행 주식수가 얼마고, 유통 주식수가 얼마고, 현재 대주주나 뭐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수가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보통 마켓 데이터거든요. 또 이런 건 마켓 데이터라고 하죠. 자, 요런 것들 갖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지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당연히 이제 그 무엇보다도 주가라고 하는 게, 주가는 곧 이제 시가총액,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걸 하면 뭐가 돼? 이게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자, 시가총액은 뭐의 시장가치?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죠. 자기자본 시장가치. 그래서 이 장부에서 자기자본 여기 있는데, 자기자본 장부가, 장부가는 그냥 회계 장부에 있는 자기자본의 그 장부가고, 이게 다 주식 형태로 발행이 돼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그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면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현실적으로 장부가하고 당연히 그 시가하고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지표들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말 그대로 전체 당기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 수가 돼서 한 주당 순이익이, 그러니까 한 주식당, 물론 이제 주주는 한 주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 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주 들고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 하여튼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다, 보통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되는 EPS가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자, 주가 순이익 비율, 보통 우리가 PER, 요거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결국은 요게 뭐냐면은 순이익, 단기 순이익 분의 시가총액이 돼서, 순이익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조가 났는데 시가총액은 한 지금 뭐 100조로 평가가 되고 있다. 그럼 이게 한 10배, 퍼가 얼마? 1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럭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퍼를 계산해 보니까 한 8배 정도가 되는 거고, 8배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현재 순이익 1달러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거를 얼마로 순이익 창출하는 거, 지금 순이익 1달러 창출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서 얼마로 1달러당 얼마로 8달러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주가 순이익 비율, 보통 퍼라고 하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높은 게 좋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퍼가 낮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가하고 한국 주가하고 이게 뭐가 높다 낮다 이렇게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죠. 이게 다 통화도 다 다르고 어떤 거는 뭐 주당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액면가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조 비교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식이 높다 낮다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보통 뭐를 많이 이용하느냐, 퍼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퍼를.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퍼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7에서 많아야 한 15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주식들의 퍼가 뭐 적어도 한 20 내지 30배 된다 이렇게들 얘기들 해요. 근데 요즘 뭐 워낙 주가들이 이래저래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한국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이게 한국만의 좀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뭐 그런 얘기들 종종 하죠. 그럼 이 원인이 뭐냐? 주로 이제 이 한반도에서 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른바 지정학적 말도 어렵죠.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뭐 퍼가 났다 뭐 이런 그 설명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주식은 미국에서는 주주들의 입김이 세서 주주들의 보호가 잘 돼 있어서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잘 줘요.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잘 안 줘. 그냥 산에 다 유보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서 주주들이 그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을 더 크게 디스카운트 한다. 뭐 이런 그 설명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등장하는 지표가 바로 이 퍼라는 지표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마켓 북 레이쇼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본의 장부가 대비해서 자기 자본의 시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 마켓 밸류 그러니까 마켓 투 북이죠. 요게 이제 1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 1이다라는 얘기는 자기 자본 1달러를 결국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은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의 뭐다? 시가잖아요. 그렇죠? 이 시가총액은. 자, 그래서 이게 1달러다, 이게 1이다. 그 얘기는 1달러를 얼마, 자기 자본 1달러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1보다 높다는 얘기는
같은 1달러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1달러 투입된 자기 자본에 대해서 1달러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더 낫다는 얘기는 1달러 자기 자본은 1달러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 그럴 정도 기업 경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되는 숫자가 바로 1이 되겠고요. 요거는 바로 우리 그 토빈스큐 전에도 얘기했었죠. 자, 토빈스큐 여러분 아마 거시경제학에서 처음 들어봤었을 텐데, 자, 이게 요거는 자기 자본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전체 자산, 모든 자산, 전체 자산의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대체 비용이고, 뭐 분자는 이 기업의 총 자산의 가치, 요게 바로 토비스큐가 돼서, 이게 아래도 좀 계산하기가 어렵고 위에도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임스 토빈은 뭐 어마어마한 경제학자죠. 이 제임스 토빈이 얘기하는 이제 토빈스큐가 되겠고, 그래서 요거 조금 계산하기 어려운 거 빼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자, 자기 자본 장부값, 장부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본 시가,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뭐 보는데 주가 보면은 시가총액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시장에서 보면은 주가랑 시가총액 같이 다 시장에서 리포터가 되고 있는 것을, 항상 공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다만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으려면, 이 마켓 복 레이쇼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하기 대단히 어렵다. 우리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유니콘, 누구나 관심이 많은 이런, 그리고 이 유니콘 기업에서 새로 유상증자 했을 때도 많이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도 많이 사는 이런 기업들이면 모르겠지만은, 거의 99.9%의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위에 시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마켓 북 레이쇼가 계산이 어려운 거고, 그럼 이 마켓 북 레이쇼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우리나라 치면은 KRX에 상장한, 자, 첫 번째 유가증권 시장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코스닥 시장 있지. 세 번째 또 뭐가 있어? 또 이런 저기 코넥스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자, 그래서 이런 데 상장해서 거래가 되고 있어야, 시장에서 세컨더리 마켓, 주식 유통 시장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야 그 주가가 나오게 되고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가치 척도는 이 마켓 북 레이쇼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봤던 주가 순이익 비율 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주당 순이익 이건 아니겠지만은, 이와 같이 어떤 시가총액, 그 기업의 가치가 들어가는 이런 지표들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낸셜 레이쇼 굉장히 많이 배웠죠, 공부했죠. 그래서 자, 단기적인 솔벤시 망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건전성 비율, 장기적인 건전성 비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셋을 얼마나 이피션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턴오버. 주로 이제 위에는 뭐가 된다? 세일즈. 다 기본 공통적으로 다 그 턴오버는 세일즈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턴오버가 나오면은 결국 이 며칠 걸리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익성 그 비율, 그리고 시장 가치 척도 등등, 이거 다 전부 다 국문, 영문 싸그리 다 외워서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들이 툭툭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좀 그 시험을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잘 공부하고 또 외워야 되겠습니다. 외워야 돼요.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장에 나오는 이 재무 비율들, 굉장히 한 20가지 정도 되죠. 이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국문, 영문, 그리고 계산 방식, 분자, 분모까지 정확히 다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른바 듀퐁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여기서 ROE하고 ROA의 관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관계가 있고, 뒤에 나오는 요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건데, 자, ROE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이렇게 총자산 나눠주고 곱해주고 해주면은 이거 똑같잖아. 이거 캔슬 아웃 되면은.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게 뭐야? 요게 ROA네. 요게 ROA예요. 그쵸? 근데 요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야? 자기 자본 승수예요. 총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 자기 자본 승수죠. 그래서 ROA가 이만큼 어떻게 된다? 곱하기
뭔가 몇 배로 불어난다 이런 얘기죠. 뭐 때문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채가 없으면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뭐가 되는 거 0이 될 거니까 이게 ROA하고 ROE하고 어떻게 돼? 같게 되겠지만은 부채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기자본 1에 대해서 부채를 예를 들어서 1에 대해서 부채를 한 3 정도 썼다. 3 정도 썼다. 그럼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얼마다? 부채는 얼마다? 이게 3이 될 거고 그럼 ROA에 대비해서 ROE가 얼마만큼 곱하기 4배만큼 불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요게 우리가 요걸 분해해서 보면은 결국은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럭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ROA도 계산되고 ROE도 계산되죠. 근데 딱 요 식 자체가 정확히 들어맞아요. 요 식 자체가. 그래서 ROA보다 얼마만큼 여기서 이제 몇 배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하다 보니까 몇 퍼센트? 39% 더 인플레이트 된다. 뭐가? ROE가. 뭐 때문에? 부채 때문에. 만약에 부채가 없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ROA하고 ROE가 같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 기업 말고 금융기관들은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은 ROE가 ROA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된다? 상당히 인플레이트가 되겠죠. 상당히. 자, 요거는 단기 순손실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단기 순손실로 마이너스 10%가 났다. 그러면은 ROE는 얼마만큼? 또 대략 얼마만큼? 마이너스 14%가 나서 또 그 손실 방향으로 39% 더 증폭시키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부채를 쓰니까 이게 자기자본 손이익률이 더 커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그것의 ROE를 더 크게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11억으로 오를 때도 있지만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뭐 내 자기자본 5억밖에 없고 여기다가 5억 대출 껴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다. 근데 이렇게 좋은 상황도 있겠지만은 이게 안 좋은 상황도 있다. 떨어지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2% 수익률이 나는 거지만은 이게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경우에는 얼마? 마이너스 20%의 손실의 규모가 더 증폭된다. 자, 다음. 자, ROE를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매출액을 나눠주고 곱해주고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요게 매출액 대비 순이익의 매출액 순이익률. 요게 자 총 자산이 몇 번 돌아서 매출 창출하느냐 앞서 봤던 자산 회전율, 총 자산 회전율. 총 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 우리가 앞서 봤던 자기자본 승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럭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 개를 이와 같이 곱해보면 정확히 또 럭키 주식회사는 ROE가 산출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경영 관리를 했었던 것인데 자 이와 같이 듀퐁 항등식 이 ROE는 일단 영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이 자산을 얼마나 제대로 턴오버 잘 돌리고 있냐 효율성이죠. 거기에다가 부채를 얼마나 적절히 잘 쓰고 있냐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게 누구한테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죠. 자기자본을 공유한 주주한테. 왜? 이게 리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회계에서 단기 순이익이고 결국은 단기 순이익은 앞에 선순위자들 뭐 임금 주고 납품업체 주거 주고 뭐 세금 낼 거 내고 이자 낼 거 내고 이거 다 내고 나서 짜투리 이제 이게 누구 거다? 요게 바로 주주 몫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주들이 가져가는 게 이제 결국 물론 이제 먼저 배당으로 먼저 가져가고 일부는 유보시키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주주들의 수익성이 이제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는 당연히 우리가 ROE를 갖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ROA는 이게 총 자산 대비 순이익률이니까 총 자산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느냐. 그럼 물론 이 이익은 누구한테? 채권자한테도 가고 누구한테도 가고 주주한테도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감안해 보면은 이거 언뜻 보면은 그러면은 이쪽 자기자본 승수 부채를 많이 쓰면 자기자본 승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부채를 많이 쓰면은 ROE가 늘어나겠네. 분명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순이익률이 equity 대비한 순이익률 자체가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늘리면은 ROE를 높일 수가 있다. 그렇지가 않은 게, 부채를 많이 쓰면은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를 내다 보면은 순이익이 어떻게 돼? 줄게 돼. 그래서 이쪽이 줄게 돼요. 이쪽이. 그래서 반드시 부채를 늘린다고 해서, 자기 자본 승수를 더 증폭시킨다고 해서 이 ROE가 항상 커지는 건 아니다. 왜? 부채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를 내다 보면은 순이익이 줄어들게 돼서 첫 번째 항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이걸 잘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그 캐피탈 스트럭처, 부채, 자기 자본 에쿼티 대비해서 부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평가하는 이유 한번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고, 기업의 외부, 하여튼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기업 재무제표 보는 거고, 심지어 고객, 소비자도, 또 심지어는 진짜 물건 사서 소비하는 잠재적 소비자까지도, 이들까지도 기업의 재무제표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 기업을 한번 M&A 하고 싶은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중요한 어떤 이 아주 최소한의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정보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게 보통 이제 기업 아웃사이더 또는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비율을 갖고 이제 종종 이게 비교하고자 하는 건데, 저 비교할 때 좀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 게, 자, 비교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은 이런 A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어떤 개체가 있는데, 이게 잘하냐? 점수가 98점이야. 잘하는 거냐? 이건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뭔가 벤치마크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벤치마크가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준점이 95점이다. 근데 요건 이제 이 벤치마크는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죠. 이건 이제 합리적으로 잘 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벤치마크가 95점인데 A는 지금 98점이기 때문에 이거 벤치마크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A가 잘한다, 이런 비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A 자체의 정보만을 갖고는 A가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경제 성장률이가 2%인데 이것만 갖고 주구장창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 그럼 이게 그냥 평균적으로 어땠냐? 보통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크 삼는 게 뭐예요? OECD 평균을 보통 우리가 benchmark 잡는 거죠. 근데 OECD 평균을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어 1.5%다. 그러면은 OECD 평균 대비 이게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이게 못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어떤 학문적인 사고 체계 자체가 보통 이제 언론이나 이제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구장창 작년에 2%밖에 성장을 못한 거를 갖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걸 갖고 계속 막 공격하고 방어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적절한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절한 벤치마크.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OECD 평균이 1.5%니까 이게 이거보다 잘했으니까 잘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뭔가 합리적인 논쟁이 되려면은 2%를 갖고 물고 늘어져야 될 게 아니라 벤치마크를 OECD를 벤치마크로 삼는 게 맞냐?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에 국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벤치마크를 A0가 아니라 A0 프라임, 또 AJ2 프라임, AJ3 프라임 다른 대안들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하나의 성과만을 갖고는 우리가 결코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고, 벤치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두 개를 쌍방 비교할 때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 대해서는 B가 벤치마크가 되고 B에 대해서는 A의 벤치마크가
가 되는 거니까 굳이 다른 어떤 뭔가 그 이 또 다른 어떤 벤치마크 C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쌍방 비교하는 그런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이 쌍방 비교도 서로 간에 이게 벤치마크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데없이 어떤 중소기업하고 난데없이 어떤 삼성전자하고 예를 들어 뭐 퍼가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이른바 컴패러블 하냐, 컴패러블 하다, 컴패러블 뭐죠? 서로 비교할 만하냐, 그런 대상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동종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삼성전자, 이쪽은 LG전자 이런 거죠. 또는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GS건설,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 건설사 또 뭐가 있나요? 뭐 동부건설 뭐 이런 어떤 그 같은 업종 또는 같은 산업 내에서의 비교. 뭘 비교? 재무 비율 갖고 파이낸셜 레이쇼를 갖고 비교. 난데없이 중소기업하고 삼성전자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이걸 왜 비교를 합니까? 서로 간에 비교되는 컴패러블 하지가 않은 거고, 적어도 이게 뭔가 우리가 컴패러블 해지려면은 적어도 어떻게 비슷한 기업, 어떤 비즈니스 자체가, 영업행위 자체가, 생산활동 자체가 비슷한 기업, 또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적어도 동종산업이나 동종업종 내에서 이런 그 기업 간 비교를 하는데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파이낸셜 레이쇼를 갖고 요게 2010년에는 어땠고 2011년에는 어땠고 2012년에는 어땠고 이와 같이 어떻게 시계열로, 그래서 ROE가 이때는 뭐 2%밖에 안 됐고 예를 2011년에서 뭐 3%로 이제 커졌고 다시 이게 3.5% 커졌고 뭐 이런 어떤 시계열적인 추세. 자, 요런 것들은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다른 기업이야.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다른 시점마다 파이낸셜 레이쇼를 계산을 해서 그 트렌드 추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적으로도 중요하게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기업 외부에서 이 기업을 평가하다. 누가 평가합니까? 뭐 주주들, 주식시장 거래자들, 신용평가사, 뭐 어떤 M&A의 의도가 있는 어떤 다른 회사 뭐 등등 뭐 평가를 하는 주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때에 따라서 국세청, 때에 따라서 정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주체들이 평가를 하겠고, 하여튼 뭐 외부자들도 뭐 이런 그 추세 분석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이 비율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 비율 분석에는 결국 그 이게 비교를 하는 건데, 이 앞서 봤던 비율들은 이른바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B 나누기 A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지표들 또는 어떤 척도들 또는 어떤 그 재무 비율들, 이 파이낸셜 레이쇼가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시오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런 그 비율들을 그 복합기업, 말이 복합기업인데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그 기업 집단, 좀 어려운 말, 기업 집단, 좀 더 어려운 말로 대규모 기업 집단, 보통 우리가 그룹 이렇게 얘기하죠.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우리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용어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기업 집단 또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이고, 영어로 하자면 보통 우리가 컨글로머레이트 또는 비즈니스 그룹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앞서 그 IFRS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르면은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뭐 계열사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각각의 재무제표가 있고 전체 다 묶은 그 연결재무제표 다 있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재무제표들을 작성을 해서 이 같은 계열사들끼리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EPS 뭐 이런 것들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합당하냐, 이게 다 연결되고 막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이른바 기업 집단 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비율을 갖고 뭔가를 분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국가마다 회계 규정, 회계 관습이 달라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IFRS 쓰자고 지금 뭐 합의를 했는데, 미국은 그냥 우리 원래 쓰던 뭐를 그냥 US 갭을 쓰겠다.
니네가 우리 기준을 따르던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마다 이 어떤 회계 규정, 관습 이게 또 달라서 서로 국가가 다르다. 애플과 삼성전자 비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신문에 많이 나오긴 하죠. 자, 또 하나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이게 금융기업이냐 또는 비금융기업이냐에 따라서도 이 회계 방식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이 장에 처음에 초반부에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죠. 자,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테이트마다 주마다 주법이 있어가지고 주마다 또 규제 환경, 회계 규제가 또 다 달라요. 다르고 또 이 회계 처리 방식이 이게 갭이냐 IFRS 이런 문제도 있고 이거를 FIFO, LIFO라고 해서 먼저 재고 들어온 거가 먼저 나간 걸로 볼 거냐 또는 나중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이거는 first in, first out이고 이건 last in, first out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선입 선출이고 이거는 후입 선출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회계를 재고 처리를 선입 선출 방식으로 할 거냐 후입 선출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것도 또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파생상품 계약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파생상품 계약을 회계 장부 재무제표에다가 어떻게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론과 회계학적인 이론과 회계학적인 어떤 계산 방식과 또 굉장히 많은 논쟁과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파생상품의 계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절히 장부에 계산할 거냐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서 도출되는 어떤 파이낸셜 레이쇼를 갖고 뭔가를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또 어렵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결산월이 12월이다. 보통 70%는 그래요. 70%. 그 얘기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이거는 이제 결산을 1년 기간 회계연도로 하겠다 이런 건데 종종 3월이나 6월이나 9월이나 이런 데가 결산월인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학기가 3월에 시작되고 또 9월에 시작되고 3월에 시작돼서 8월에 끝나고 9월에 시작돼서 2월에 끝나고 이렇게 우리 달력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것처럼 이 결산월 자체가 어떤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보통 한 70%는 결산월이 12월인데 12월이 아닌 기업도 상당수 있다. 상당수 30%나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결산 기간이 이만큼인데 다른 기업들은 결산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엇갈리는 3월이 이건 12월 결산법인이고 이건 3월 결산법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여기서 나온 재무 비율하고 여기서 나온 재무 비율을 뭐 이게 기간이 겹치는 건 있지만은 기간이 서로 안 겹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이걸 뭐 비교를 한다? 굉장히 이것도 좀 어렵거나 상당히 무리한 일이다. 기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단 일회성 사건 이걸 이제 어떻게 또 회계 장부에 반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회계 기준상에 굉장히 정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3장은 상당히 강의 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과제는 없고요. 지금 요거는 그냥 과제가 없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에서 동영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뭐 과제를 제가 명시적으로 과제 부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거 한번 찾아봐라 했던 것도 한번 조사하고 찾아보면은 좋고 여러분들 인생에 좋아요. 훨씬 여러분들이 경제 상식이 많아지는 거 경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한 여기서도 이런 과제들도 제가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웬만하면 해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장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들었는데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3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